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학에서 말하는 불안과 흔히 여기 코미타스 말하는 불안이 다른데 그럼 코미타스에서 말하는 불안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치유의 과정을 도모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먼저 제가 정신분석의 관점을 설명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코미니타스 철학에서는 철학과 정신분석 그리고 이렇게 좀 아까 소개한 실존주의 이런 걸 다 융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불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개념에서는 한마디로 불안이라는 건 일종의 신호로서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의 위기 혹은 현재의 어떤 데에서 경종을 울려주는 이런 신호로서의 불안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칸에 의하면 불안은 특히 대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상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인 거죠. 욕망의 대상.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이 없어졌을 때 이때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욕망의 대상이 없어지는데 욕망의 대상을 찾으면 불안이 해소될까요? 라칸에 따르면 욕망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여 자체니까. 그러니까 결여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욕망을 할 수 있는데 이 결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냥 모든 게 바로바로 주어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회의 모티브를 그린 게 영화 매트릭스죠. 매트릭스에 보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행복이 아니라 일종의 흥분만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욕망을 느끼는 게 바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처한다는 것은 욕망을 우리가 소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거꾸로 욕망은 불안의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는 본래의 모습. 왜냐하면 락강이나 프로이드에 따르면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욕망하는 존재가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이렇게 욕망하지 못할 때 이럴 때 느끼는 게 불안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다움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경종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인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을 구분합니다. 아까 이제 정신의학의 관점과 그 코미니타스에서 말하는 불안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정신의학적 관점은 지나치게 불안을 개인에게 국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도 고려는 하지만 결국 불안장애가 일종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지금 이 사람 자체를 주목을 하고 이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코미니타스나 정신분석은 사회적인 것들이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불안의 치료는 개인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불안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즉 각자 도생의 사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는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밤에 나갔다 내가 칼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늑대와 늑대가 아니라 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형제적 관계로 만들면 이러한 불안 증상들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를 우리가 없애는 건 어렵지만 코로나에 이렇게 단결해서 대응하는 것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관점은 조금 의학적 관점과 차이가 나는데 정신분석학자인 레타나 살레칠이라는 사람들이 레타나 살레칠이 쓴 불안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살레칠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과도한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삶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불안을 낳는다. 그리고 불안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낳는다. 예를 들어 역설이 뭐냐면 우리는 공포증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아마 원시인들은 자연재해, 맹수, 추위와 굶주림 이런 걸 두려워했겠지만 오늘날은 특정하게 두려워하는 요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죠. 대상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겪고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과도한 소비의 자유가 있는 거죠.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야 되는데 사실 욕망은 소비에 등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늘 만성적 결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으로 내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되는 욕망과 욕망의 순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비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레츠는 이런 상황이 불안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약을 먹고 불안장애를 치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논리, 각자가 각자에 대해서 효율성만 따지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런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불안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의학적 모델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불안장애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불안장애에 대해서 약물 치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걸 인정을 하지만 불안 자체를 무조건 제거하려고 하는 거, 불안은 무조건적인 치유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는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칸킬렘이 비판했듯이 정신적 장애를 실체화하는 것들이에요. 즉 질병을 실체화하는 것들이 정신의학에 좀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락강의 표현에 따르면 불안은 속이지 않는 유일한 정도입니다. 예, 정신분석적 관점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앞에 이제 실존주의자들은 불안을 이렇게 부정적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존재와 연결된 일종의 지표로서 그리고 존재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적 본질,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줄 아는 존재죠. 이것이 불안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불안은 일종의 현재의 삶에 대한 경종을 알려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분석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인간의 이제 무의식적 욕망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욕망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니까. 이 욕망의 위기가 벌어졌을 때 신호로서 다가오는 게 불안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점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의학적 입장이 지나치게 불안을 이렇게 실체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불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증상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걸 어떤 결핍이나 부정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증상 자체를 우리의 본질로 인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강박적인 게 좀 있다 그랬을 때 강박적인 거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성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지나치게 강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타인과 마찰을 일으키면 치료가 돼야 되지만, 만약에 강박적인 성격을 완전히 뭐 뜯어고쳐서 산만하게 만들어 버렸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이지만, 그럼 이걸 치유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증상은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입장인 거고요. 두 번째, 정신의학이나 이런 데서는 좀 치유와 제거를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경증 환자다. 그리고 사실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도 어느 부분에서는 정신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신념을 지나칠 정도로 믿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아가 갖는 어떤 병리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정신병리는 개인의 뭐 기질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것의 반영이다라는 거죠. 사회가 불안한 사회, 전쟁 가운데 있는 사회,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미얀마 같은 이런 끔찍한 살육이 벌어지는 사회라면 개인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피하게 살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고려할 때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들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그리고 일각의 정신병리를 지나칠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론적 관점에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욕망의 중요성들을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욕망이란 것은 뭐 어떤 집착이나
대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이렇게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는,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듯이 존재 보존의 노력인 코나투스가 바로 욕망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노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오늘이 5.18인데 5.18 유족들한테 시간이 40년이나 지났으니까 무조건 잊고서 이제 다 평온하게 사십시오. 이런 건 치유의 대안이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런 정신병리와 또 기타 여러 가지 범죄의 원인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안으로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이러한 이웃 관계에 기초한 연대와 우애와 그 다음에 하나의 코미니타스, 친선의 코미니타스 개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만연하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잠재력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법 질서를 이렇게 마스크처럼 강조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타인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정부나 권위 있는 그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하는 것. 때로는 이제 그것이 지나쳐서 사회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촛불 집회를 성공시켜본 훌륭한 코미니타스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촛불 집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코미니타스죠. 기존에 이렇게 대통령제 하에서 익숙했던 일상, 익숙했던 정치, 그 다음에 익숙했던 어떤 사회적 결정의 메커니즘을 벗어나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온 거잖아요. 일종의 해방의 리미널한 공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는 우리는 형제의, 시민의, 그리고 공동체성을 확인했고 결국 그 결과로 탄핵이 이루어졌죠. 이거는 세계사의 유래를 찾기 힘든 또 하나의 우리의 유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코미니타스의 철학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 코미니타스의 개념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면서 어떤 휴머니티를 통한 축제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류학자들은 조금 소셜 드라마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의식을 강조했다면 우리는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이런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죠.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앞으로 공동체적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 철학은 이제 구체적인 대안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도덕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더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너무 물질적 자본, 그 다음에 문화적 자본, 그 다음에 일정 정도 공리주의적인 시각에 깔려있는 이러한 그 물화된 자본에만 우리가 굉장히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치로 평가되지 않지만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연대 자본,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케어하는 공동체의 어떤 도덕성 자본, 그러니까 사회자본, 도덕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기초해서 이런 걸 실현할 수 있는 시민 자치의 어떤 모델들, 새로운 그 약자나 아니면 억압들이 아니라 약자를 보듬고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좀 언뜻 봐서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경비들을 문자로 해고 통지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런 해고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서서 피켓 시위를 하고 하면서 싸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이웃 코미니타스죠. 연대 코미니타스, 그 다음에 나 혼자 잘 사는 각자 도생의 그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우애를 돈독히 하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사회. 그래서 우리 철학가도 좀 이러한 노력에서 빅케를 통해서 이러한 코미니타스의 정신과 방향이 어떨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이런 성과물들이 나올 때마다 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앞서 이제 치유와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치유에 있어서 공동체 역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치유에 대한 공동체 담론에 있어서 철학적 혹은 정신과학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거칠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의학적 담론은 증상을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것들을 상당히 목표로 합니다. 클리닉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강박장애가 심한 사람한테는 강박장애에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상담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게 되죠. 근데 철학적 치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 자체를 겨냥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간을 뭐 감화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새롭게 계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적 관계에서 개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치유는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 사회적 치유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회적 치유는 이렇게 증상을 제거하고 질병을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이런 관계성들을 지향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인문학적 치유가 되는 것들이고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애도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도막부가 아니라 모닝. 모닝이라는 건 이제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되는데 사실 독일어 원어에 보면 이제 트라우어라는 말이 이제 이 뜻입니다. 프로이드가 1917년에 짧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논문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말에는 이제 슬픔과 우울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 트라우어 운투 멜랑콜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자면 애도와 멜랑콜리 이 정도의 용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면 프로이드 당시에는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슬픔과 우울증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애도의 중요성을 프로이드가 강조합니다. 애도라는 건 슬퍼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상실돼야 되는 대상, 이걸 이렇게 떠나보내는 작업이 애도입니다. 만약에 상실되어야 될 대상, 이것이 떠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남아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겠죠. 예를 들어 사람이 죽은 걸 떠올리면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슬프지만 이 사람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떠나지 않고 있으면 이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가요? 한이 있으면 예를 들어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이 죽음에 대해서 정당하게 인정이 안 된다면 우리는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가 멜랑콜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이제 결국은 이것이 정신병리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개인한테 뭐 약을 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그 상처를 보듬어 안는 작업. 역사학가 도미니크 라카프라는 이것을 워킹 스루라고 그랬어요. 일정 성찰적 극복하기는 거죠. 결국은 개인의 상처도 공동체가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같은 것이 있을 때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이렇게 하는 건 치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진실을 밝혀내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적인 안전망을 좀 튼튼히 하면서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는 거. 이게 치유의 지름길인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약물 치료나 의학적 치료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나칠 정도로 여거에만 의존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고 오늘 이제 공동체 그리고 커뮤니타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알아본 것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많이 있지만 결국 이제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시대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사회 전환기에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의 어떤 대안들을 좀 발전적 모델로서 극복해보자. 새로운 연대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이 건국대 철학과가 BK 사업에서 치유와 공존의 커뮤니타스를 통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이제 오늘 시작되는 일강 철학회가 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이니까 우리 철학할 건데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침표에 물음표를 던지다.